오늘 할 이야기는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수학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마 오신 이유가 우리 아이들 수학을 잘하는 것보다도 좀 그렇게 힘들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오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물통을 가지고 400ml를 한번 채워봐라 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거 어머니들 한번 보시면 이게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중에 어느 학교 정도면 풀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세 학교인데. 그랬더니 정답률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조사해보니까 정답률엔 큰 차이는 없었어요. 근데 제가 관심 있게 봤던 거는 풀이 시도 확률을 보면 초등은 거의 대부분이 시도를 했는데 고등학교는 거의 안 했죠. 그리고 재밌는 거는 고등학교 정도는 시도한 애들은 다 해결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 저는 이게 딱 우리나라 수학교육에 제가 가장 안타까워하는 부분인데, 우리 아이들이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시도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거죠. 수학이라는 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는 건데,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많이 수학을 배우고 하는데도 고등학교로 가면 갈수록 생각 자체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 고등학생들은 시도 자체를 안 했을까요? 왜 그랬을 것 같으세요? 가장 큰 원인은 수학 시간에 물어봤기 때문일 거예요. 우리 아이들 제가 한번, 이것도 재밌는 건데, 한번 똑같은 문제를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이거 알고 다른 문제를 한번 내봤는데, 한 번은 수학 시간에 풀어보라고 했고요, 한 번은 도덕 시간에 풀어보라고 했어요. 무슨 차이가 있었을까요? 똑같은 문제였는데 수학 시간에는 맞거나 틀리거나 둘 중에 하나였는데 도덕 시간에는 굉장히 다양한 답변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우리 아이들이 수학이라는 과목, 수학 시간에 대한 어떤 고정된 관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초중고 넘어가면서 계속 강화되고 있는 거고, 그게 우리 아이들이 새로운 생각, 새로운 시도를 계속 막고 있다. 그래서 우리 고등학생들은 수학 시간이니까 이 문제를 풀면 분명히 수학 어떤 개념을 갖고 할 거고, 나는 수학 못하니까 해봤자 틀릴 거고, 이런 느낌을 가지고 시도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가장 이제 수포자 이런 말도 그게 나오는 이유가 점점 올라가면 갈수록 아이들이 생각 자체를 포기한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하면 우리 아직은 대부분 초등학생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수학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왜 시도하지 않을까? 크게 오늘 이야기는 두 가지를 이야기할 건데요. 두 가지만 잘 기억하셨다가 우리 아이들이 지도할 때 반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그게 아마 수학 시간 하면 다들 별로 기분 좋은 생각들이 안 드실 거예요. 많이 틀렸던 기억, 그리고 실수하면 안 된다는 기억. 근데 이제 실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제 딸이 아직은 6살입니다. 아직 딸이 6살이어서 제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하면 어머님들이 다 얘기하더라고요. 말은 그렇게 다 잘하고 본질을 하게 하는데 직접 키워봐라. 점점 이제 저는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학교 갈 때가 되니까 제가 이제 해놓은 말은 있는데 제 딸도 그렇게 할지는. 그래서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제 제 말대로 계속 하고 있는데, 제 딸한테 이제 책을 읽어주다가 한번 딱 제가 수학 교육을 공부하다가 딱 핵심을 딱 지적해준 책이 하나 있었는데, 물고기는 물고기야라는 그림책이 하나 있습니다. 이 물고기가 있었는데요, 물고기의 친구인 올챙이랑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고기는 바깥 세상이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올챙이랑 매일 얘기를 하는데, 올챙이는 커서 개구리가 되죠. 개구리가 되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서 개구리가 바깥 세상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물고기는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기뻐합니다. 맨날 갔다 올 때마다 듣는데, 열심히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물고기의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냐면, 하루는 젖소 얘기를 해주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람 얘기를 해주면 이렇게 생각하고, 새 얘기를 하면 이렇게 생각하고. 이게 이제 물고기는 물고기야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제가 뭘 느꼈느냐, 그러면은 물고기는 왜, 개구리가 이렇게 설명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생각을 할까요? 이게 물고기 잘못인가요? 개구리 잘못인가요? 누구의 잘못도 아니죠. 그럼 이걸 한번 개구리를 선생님 아니면 어머님이라고 보시고 물고기를 아이라고 보면
보면 내가 하는 얘기를 못 알아듣는 게 엄마 잘못인가요? 아니면 학생 잘못인가요? 둘 다 잘못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오늘 한 20분 동안 얘기하는데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가 어머니들한테 그대로 전달이 될까요? 안 되죠. 그럼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그럼 이거 어떡하라는 얘기냐? 이게 이제 가장 교육의 기본 원리인데, 제가 그래서 학습의 기본 원리라고 하는데, 가장 여러 가지 교육학을 배울 때 가장 먼저 배우는 게 결국 이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교육학으로 구성주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아이들은 내가 가르치고 싶은 게 있어서 딱 얘기를 했을 때 그걸 100% 복사하듯이 받아들이는 게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동영상 강의 뭘 좋은 걸 아무리 강조해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럼 어떻게 받아들이길래? 얘들은 이미 자기가 알고 있는 걸 바탕으로 해서 구성을 해나가는 거예요. 새롭게 바꿔나가는 거예요. 이래야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라는 게 기본 원리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거는, 이 이야기로부터, 그럼 이미 알고 있던 지식으로부터 새롭게 구성한다. 그럼 자연스럽게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예를 들면, 이거 한번 제 딸 아이가 숫자를 지금 한창 배우고 있는데, 숫자 세는 과정을 한번 녹음했습니다. 84, 85, 86, 87, 88, 89, 90,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99, 110. 한번 봅시다. 우리 아이가 99에서 계속 멈칫거리다가 100이라고 안 하죠. 110 이럽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우리 아이가 1에서 20까지는 어느 정도 하다가 20에서 90 넘어가는데 꽁 걸리다가 한번 넘어가니까 90까지는 바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기본으로 알고 있었던 거는 29 다음에 30, 39 다음에 40, 89 다음에 90, 이걸 갑자기 터득하더니 90까지는 갔는데, 100을 하려고 하니까 99 다음에 이제 없거든요. 그 다음에는. 근데 어디선가 100은 들었고, 또 100이라고 하긴 그렇고, 자기 규칙으로 10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110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이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알고 있는 그걸 가지고 새로운 걸 구성해 나간 거죠. 근데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100으로 하기가, 그건 우리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110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럼 제가 110 했을 때 바로 혼냈을까요? 칭찬을 해줘야 되는 거죠. 이미 엄청난 노력을 하고 새로운 걸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서 이 아이는 실패했지만 굉장히 머릿속에 많은 연결들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때는 충분히 인정을 해주고요. 나중에 이제 100을 할 때는 그때 다시 한번 해주면 충분히 되는 겁니다. 그게 지금 이제 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고, 근데 이거는 어머니들도 아이들이 어렸을 때까지 다 알고 있어요. 충분히 기다려줘야 된다. 기다리면 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이게 점점 학교로 가면 갈수록 힘들다는 거죠. 근데 그거 이상의 어떤 왕도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례를 쭉 보면, 어느 1학년 학생이, 저희 대학원 선생님이 지도하는 1학년 학생이 멜쌤의 과정이에요. 틀렸죠. 그래서 이 선생님도 한번 실수를 장려하라고 제가 그랬으니까 평소 같았으면 혼냈을 텐데 한번 물어본 겁니다. 너는 왜 이렇게 계산을 했니?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 학생이 이제 선생님한테 뭐라고 답을 했느냐? 선생님 여기 잘 보세요. 여기 연필 7자루가 있는데 지우개 3개를 빼면 연필이 몇 자루 남습니까? 7자루 남죠. 네. 그래서 선생님이 그러네? 그러면서 이제 바로 질문을 바꾼 게, 그럼 연필 7자루에서 연필 3자루를 빼면 연필이 몇 개 남니? 그랬더니 4자루 남니. 그러니까 걔가 뺄셈 빼기 자체를 못했던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걔 입장에서는 연필하고 연필에서 지우개를 못 빼듯이 7하고 3이 연필하고 지우개처럼 서로 다른 거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못 빼는 게 당연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아이한테 이건 틀렸어. 7 빼기 3은 4야. 5 빼기 2는 3이야. 이렇게 하면 이제 외워줄 수는 있습니다. 선생님이 원하는 거라면 나는 충분히 해줄 수 있어 하고 외워서 계속 갈 수는 있어요. 이게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 수학을 하는 대부분의 방법입니다. 선생님이 원하니까, 엄마가 이렇게 하라니까 하는데 무슨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해주겠다. 그런데 학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너무 벅차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아이한테는 7하고 3이
같은 대상이다라는 식을 얘기해주면 충분히 자기가 알고 있는 거를 반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준다는 거예요. 실수가 아니라 이미 아이는 뭔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니까 그걸 기다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실제 수업에서도 실수를 장려하는 게 어떻게 수업으로 연결될 수 있느냐. 강 건너기라는 하나의 게임이 하나 있습니다. 이건 제가 이제 5학년 아이들하고 해봤는데요.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어머니들도. 강을 기준으로 해서 강남과 강북이 있고 1번 나루터부터 12번 나루터까지 있다라고 보고 아이들이 사람을 배치합니다. 강북에 뭐 3번 나루터에 1명, 7번에 3명, 이 친구는 이렇게 배치를 했어요. 이렇게 배치한 이유는 주사위 2개를 굴렸을 때 나온 두 눈의 합. 예를 들어 주사위 2개를 굴렸는데 3하고 4가 나왔다. 그럼 합이 7이죠. 그럼 둘 다 7을 지우는 겁니다. 또 굴렸는데 두 눈의 합이 뭐 2하고 1이 나왔다. 그럼 3이죠. 그럼 둘 다 3을 지웁니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누가 먼저 다 지우느냐가 그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먼저 지우는 학생. 그러면 핵심은 어떻게 배치하는 게 좋을까? 그렇죠. 그래서 5학년 학생들한테 한번 시켜봤더니 이게 첫 번째 게임판이었는데 실제로 두 주사위 굴렸을 때 나온 두 눈의 합은 똑같이 나오나요? 2부터 10위까지? 그렇지 않아요. 제일 먼저 많이 나오는 게 7입니다. 실제로 이 친구는 그 반에 수학을 잘하는 아이였어요. 뭔가를 알고 있었고 이 친구는 그 반에 있는 수학이 아니라 그냥 착한 학생이에요. 두 학생이 뭐 똑같게 나오겠지 하고 이제 했는데 주사위를 해봤더니 누가 이겼느냐? 이 친구 무조건 쉽게 이길 줄 알았더니 마지막까지 2가 나오냐 7이 나오냐 갖고 손에 땀을 쥐다가 이 친구가 이긴 거예요. 그랬더니 두 번째 게임판에서 전략이 바뀝니다. 얘는 약간 7을 좀 줄이고요. 얘도 많이 느꼈겠죠. 좀 다르게 했습니다. 두 번째에서는 얘가 이겼어요. 그리고 세 번째에서는 다시 한번 얘는 전략이 또 바뀌고요. 이 친구는 이때가 너무 좋았던 나머지 이제 그대로. 그래서 얘가 이겼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처음엔 이렇게 달랐던 전략이 세 번째만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혀 서로 뭔가를 배운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친구가 저한테 질문한 게 선생님 왜 7이 그렇게 많이 나옵니까? 라고 있는 거예요. 얘가 충분히 뭔가를 실패를 많이 하고 나서 든 생각이 왜 7이 많이 나옵니까? 그럼 그때 가서 이야기를 해주면 되는 거죠. 왜 7이 많이 나오는지. 주사위 가지고. 이게 경우의 수에 대한 얘기고 중학교 때 가면 중학교 2학년 때 경우의 수도 이제는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중학교 때는 다짜고짜 이거를 구해봐라 하고 푸니까 아이들이 왜 이걸 해야 되는지 관심도 없어요.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것만 알고 있지.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바꾼 방법은 처음부터 시도해보게 하고 충분히 틀리게 하면 스스로 뭔가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의 이제 우리 수학 교육이 바뀐 가장 기본적인 철학이 학생한테 어떤 개념부터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조직할 수 있는 맥락으로부터 시작을 하자. 그러니까 틀릴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고 그걸로부터 어떤 수학적 개념을 끄집어낼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게 지금의 수학 교육의 방법이고 그러기 위해서 아이들한테 많은 발표도 요구하고